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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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 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운누나이27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앱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날아가는 오르크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앞광고로 저희를 유치했습니다. 와우! 와우. 이번에는 박자를 맞았어. 오늘의 앞광고는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네. 저희한테 아주 딱 맞는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딱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싶다,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기업들이 대부분 데이터 활용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구축하고 이런 게 일단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다 한다고 하는데 뭐 중소기업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인 것처럼 듣고만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에서도 거기다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쓰니까 잘 못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국가 프로젝트가 나온 것 같다. 그렇죠. 일단은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를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딱 요런 이제 욕구가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최초의 민간 데이터 거래소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사거나 팔 수 있는 거래소인 거죠. 그래서 자사의 데이터가 확보된 게 있다 그러면 이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 KDX에 올려놓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우리 서비스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거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냐면 일단 금융 부동산 쪽 데이터들도 있고 또 소비 쪽, 유통 물류 뭐 이런 식으로 한 200여 종의 데이터가 이 거래소에 지금 올라와 있대요. 그리고 되게 큰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많이 파트너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대요. 정부 지원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또 이제 구매한 데이터를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가공을 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금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뭐 음, 최대 뭐 구매 비용은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가공은 뭐 AI 데이터의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도 가공을 한대요. 그래서 어, 일단 이런 지원금을 이용해서 무료로 아니면은 이제 아주 저렴한 비용에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가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은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또 스타트업들, 1인 기업들 이런 곳들이 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원하는 유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구매하는 부문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가공. 있는 데이터를 사는 거구나. 그렇죠. 구매는 일단 이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90종 정도가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뭐 활용 예를 들자면 뭐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 자사 고객들을 분석하는 데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시장을 분석하겠다,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쟁사들의 데이터도 비교 분석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 뭐 카드사나 통신사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뭐 상권을 분석하거나 유동인구를 분석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군들이 있을지 고객을 파악하기도 하고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구매하는데 지원금을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음. 번째 부문은 데이터 가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이거를 잘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전처리 작업을 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처리 작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 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전처리하거나 분석하는 것도 일부 도와준대요. 시각화하거나 간단한 분석도 도와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에 태깅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라벨링하는 거.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원금 최대 4,500만 원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가공 중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에는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쪽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 음. 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박 박사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지금 우선 소개해 주셨던 데이터 구매 부분의 리스트 중에 여기 강조되어 있는 것들을 몇 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들 중에 이제 고객 프로파일링을 위한 소비 데이터 혹은 이런 유동인구 데이터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삼성카드에서도 우선 소비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CB? 제가 이건 회사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소득 고소비 행정동 단위 통계 정보, 아파트 매수 가능, 잠재 수요 분석 데이터, 상권 분석,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 성별, 연령대별 인구수, 그 다음에 행정동 간 인구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아파트 매수 가능에 연결해서 지인 플러스라는 곳에서 전국에 관련된 아파트 데이터들, 건축물 대장기 중 아파트 면적 등 상세 정보 같은 데이터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고차 매매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고, 온누리 HNC에서 고객 판매 포스 데이터, 포스 그 데이터도 온누리 있구나. 네, 온누리 약품 제품 공급 내용, 처방전 정보 데이터 등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 처리한 처방전 정보 데이터다 보니까 약이 판매되는 추이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언론 관련된 데이터도 좀 있어요. 자신이 직접 가지고 있는 보도 종합 뉴스, 스포츠, 인물 사전 DB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기사들 관련된 옛날 신문이나 보도 종합, 그 다음에 사설, 칼럼 등, 그 다음에 기업 정보, 부동산 매물이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를 통해서 뉴스,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원문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키워드 버즈 추이나 연관어 등등의 데이터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뉴스 사이트 크롤러 만들 때 많이 보던 회사인데 데이블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데이블 유명하죠. 네, 이 언론사 쪽의 타겟 광고 쪽 솔루션으로 자리매김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추가 사업들을 관련해서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장사 주별 미디어 노출 지수? 그러니까 음. 미디어에 어떤 상장사가 미디어에 잘 노출되는지에 만들어지는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공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아는 한 종합 뉴스 텍스트 데이터를 가장 잘 확보하고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는 곳이 데이블인 것 같은데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도 있는 것 같다. 시장 분석하고 이럴 때 되게 유용하겠네요. 네네. 기업 분석 때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이런 상권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그 업종 분석? 음. 이런 분석에 쓸 수 있는 좋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컴 F&D에서 여기가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 관련된 대출, 계좌분포 데이터도 같이 있고 과세 유형 데이터, 나이스 DNR이라는 곳에서 모바일 패널 기반 리서치 조사도 같이 하고 휴폐업 과세 유형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도 같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리스트가 상당히 방대한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네요, 생각보다. 네. 언제 이렇게 여- 많이 판매를 하고 계셨는지. 제가
패친 멀고 알고 있는 분이 아마 여기 관련된 아, 운영 그래? 담당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어, 예. 지금은 그만두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람들한테 여기 데이터 좋아요라고 홍보하려고 노력하셨던 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많은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보여서 저는 놀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공 사례,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공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C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곳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한 것 갖다가 AI 모델에 대한 고도화 부분을 제공해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KDX에서 제공하는 뉴스 영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영상들과 이미지들을 C랩한테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화재 부분과 연기가 났던 부분들을 라벨링을 해서 모델을 고도화해서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음. 그게 영상을 확보한다부터가 엄청 큰 일이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아마 협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고 그러니까 화재가 그래서 난 영상 자료들을 KDX로부터 입수해가지고 그걸로 모델을 만들게 됐다는 거군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음, 이제 여러 CCTV 같은 데서 화재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화재 인식을 할 수 있는 디텍팅 하는데. 디텍팅 하는데 사용할 수 음, 있겠죠. 그런 모델을 음, 고도화하는데 하기는 사용을 그게 했다고 합니다. 화재가 뭐 아주 빈번하지 않을 테니까 그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리겠죠. 맞아요. 그리고 마냥 어디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데이터도 아니어서 아마 뉴스에서 이제 자료로 나갔던 그런 영상들을 확보해서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례들이 같이 있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KDX에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신들이 처음에 지원하는 컨설팅 제안 컨설팅서부터 맨 마지막에 제공 마무리해서 가공, 데이터 제공, 가공, 그 다음에 사용 컨설팅까지 모두 다 지원한다. 자기들의 강점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매경 미디어 그룹이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론 홍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음. 홍보의 포인트로 지금 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를 서비스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언론에 소개하는 것도 그런 것도 도움을 맞아요. 받을 수 있겠군요. 그것 때문에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딱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뭐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 데이터에 관심이 많고 사업에 활용하고는 싶었는데 뭐 비용의 문제나 기술력의 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사이트 주소 알려드릴게요. voucher.kdx.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검색창에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KDX 바우처 이렇게 검색하셔도 금방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 광고 끝!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근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이제 김 팀장 근황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뭐 인생 뭐 새로운 거 있습니까? 예, 근황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외에 WSL2에서 RStudio 써본다고 저랑 같이 도커랑 막 설치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걸렸죠. 역시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그리고 뭐 그때 파일 잘못 주었는데 리눅스에 휴지통 없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하루 지난 다음 일이에요. 아, 그런가? 네, 다음날 제가 이제 신나서 막 쓰다가 음. 윈도우에서 하던 습관대로 그냥 RStudio 상에서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는 파일을 삭제하면 다 휴지통에 들어가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지우거든요. 필요 없으면. 나중에 뭐 필요하면 되돌리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다 원드라이브 안에 프로젝트 폴더가 있어서 그냥 원하면은 이전 시점으로 언제든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전 시점으로 안 쓰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인 거지 나름의. 근데 리눅스에는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놓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생짜로 한 거였지. 원드라이브 리눅스 클라이언트도 있을걸요? 원드라이브가 리눅스를 지원할까요? 그건 모르겠네. 아이, 그럼 있지. 무조건 있을 거야. MS가 리눅스 살아간다고 말한 지가 음, 언젠데.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원 안 하는 뭐 OS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제 포기. 포기하고 그냥 예 '이걸 기회로 앞으로는 파일 관리를 잘하겠지. 미래의 내가.' 맞아요. 뭐 아 이런 생각으로 포기했어요. 이제 손에 익숙한 방식이 점점 익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원래 익숙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아예 커밋을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써 버려요. 뭐 혼자 작업하니깐 쓸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지금 김 팀장도 그래도 작업 뭐 혼자 하고 있잖아. 훨씬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음. 날아다니더라고요. 리눅스 위에서 알스테드 돌리니까 진짜 날아다니더라고요. 많이 차이나요? 저는 와 체감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래 원래 유닉스 계열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 포팅해서 쓰고 있는 거라 윈도우에서 좀 어 쪼끔 느리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예 제가 워낙 크게 만드니까 그게 렌더링할 때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음. 예 그럼 이제 각각의 코드를 다 실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아니면은 이전에 실행해 둔 뭐 캐시 파일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아니 짧아졌어요. 그럼 왜 박 박사한테 감사하다는 말 안 하는 겁니까? 박 박사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아니 왜? WSL2에 감사한 거죠. 박 박사한테도 뭐 물론 감사하죠 뭐. 혼자 전혀 못 했을 걸? 그래요. 감사해요. 아 진짜로 고맙게 생각해요. 아니 그거 하고 나니까 '야 이거 박 박사가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세팅했지. 이거 혼자서 공부하면서 했으려면 못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거기다가 꼭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영상 찍어 둘 걸 막 이래 갖고 처음부터 내가 찍자 그랬잖아요, 유튜브. 아. 아니 왜냐면 이 과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내 자신이 미래의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겠더라고. 아 이때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럼. 나만 보고 아유. 싶은 거지. 아니 그리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소식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데이터 올릭 이런 거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 거 그 수익 나는 거 좀 살펴보고 있어요. 아 우리 수익이요? 네. 유튜브를 저희가 최근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두 달 전에 광고를 켜기 시작했잖아요. 어디 가요? 그래서 그거 유튜브가? 켰는데 네네네. 유튜브요. 얼마인지 지금 얘기하겠다고요? 아니 예, 깜짝 놀랐네. 그거 얘기하지 마요. 그럼 우리가 너무 돈을 많이 버는다는 사실이 실제 들키잖아. 그 숫자를 내가 뭐하러 얘기해. 비율로 얘기하면 되지. 광고 수익만 봤을 때 유튜브가 팟빵에 비해서 5배 정도 높아요. 아 5배. 유튜브가요? 팟빵의 5배라고요? 팟빵은 저희가 후원도 있고 광고 수익이 있고 유튜브는 지금 슈퍼챗 이런 거 안 쓰니까 광고만 있어서 광고 수익만 비교했는데 저희가 딱 지금 2 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월 전체로 비교했어요. 근데 이월 한 달치가 네네 2월 한 단치가 아 그래요? 와 정말 차이 나는구나. 우리 5배 유튜브 차이 나요. 신경을 안 네 그러니까 썼는데. 말이에요. 유튜브 영상도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와 팟빵 관계자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팟빵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왜 옛날에 저희 이거 오리지널? 뭐 어쨌든 후원하는 거 간담회 같은 거 있는 거 갔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들었는데 그때 팀장님 같은 분이 결국에는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수익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알고 있기도 했고. 근데 유튜브가 확실히 이제 사이즈가 좀 되니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향해 가는 겁니까? 아니 유튜브 하고 있잖아, 우리. 그게 아니라 우리는 크랄을 향해 왔네. 아, 맞네. 유튜브를 향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클럽하우스 하고 있네요. 하는 김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클럽하우스 라이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지금 리스너로 들어와 보신 분들이 계신데 아 네. 어 그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데이터 올릭을 듣는 분들이실지가 궁금하네요. 제목에 그쵸. 이게 데이터 옵스라는 제목에 끌려오셨는지 아니면은 데이터 올릭 팟캐스트 요걸 보고 오셨는지 그게 궁금한데 혹시 지금 저희 데이터 올릭 알고 들어오신 거다 하시면 손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전체 20분? 20분 좀 넘게 계시고 아마 다음번에도 시도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데이터 옵스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그러면 혹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질문을 드리는 걸로 좀 시작을 할까 싶은데, 지난 방송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할까요? 아니, 기억 못 하셔도 돼요. 한번 틀려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ETL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ETL이 뭘까요? 뭐라고 알고 계세요? ETL. ETL. 데이터를 다룰 때 제일 먼저 하는 것들 아닐까요? 데이터 불러오고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ETL이 뭐의 약자예요? ETL의 약자요? 제가 좀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제가 얘기할게요. ETL은 E, extract, T, transform, L, load의 약자이고요. 지금 저희는 보통 분석 DB라는 걸 따로 구성하니까 분석 DB가 타겟이에요, 타겟.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지. 그쪽에다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고 그쪽에 그 데이터베이스 모양에 맞게 고쳐서 저장하는 걸 ETL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뭐 SQL 하는 작업을 ETL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네네. 뭐 SQL 작업한다는 꺼나오기까지 정도를 뜻하는 것 같아요. 분석가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E, extract, T, 트랜스폼만 열심히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가 아마 이제 분석에서 말하는 SQL 작업이라고 할 것 같고, ETL은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까지 집어넣어서 그걸 다시 새롭게 변경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데이터베이스 저장해 두는 것까지를 뜻해요. 그 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DB라는 걸 한 개만 사용했었고, 그리고 어떤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DB는 한 개만 있었고 그리고 얘를 다른 DB로 옮겨야 될 일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옮긴다는 것도 그래서 DB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스키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고, 같은 종류를 사용한다고 데이터베이스 그냥 복사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엄청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고 막 그랬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많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냐면, 분석이라는 거를 그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분석용으로 쓴 적이 없었는데, 그걸 분석에 쓰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부터 운영 DB랑 분석용 DB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걸 왜 나눴냐면, 운영용 DB가 분석 쿼리 날리는 동안 멈춰버리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면 운영에 지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분석에서는 분석용 DB를 따로 빼서, 그리고 이제 운영용 쿼리 성능이랑 분석용 쿼리랑은 좀 쿼리의 뭐라 그러면 좋지?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맥락적인 쿼리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DB가 성능 최적화를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죠. 뭐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분석용 쿼리는 일을 되게 길고 많이 시켜요. 뭐 조인도 많이 하고 기간도 길게 잡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분석용 DB에다가 계속 옮겨놓고, 한 번 옮겨놓고 끝나면 옮겨놓을 때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ETL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구나. 좋아요. 그러면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 아니지. ELT는 뭘까요? ETL 말고 ELT? 모르겠네요. 그냥 약자 거꾸로 쓴 거 아닌가요? 뭐 약자 바꾼 거지 뭐. 맞아요. 예, 예, 예. 다른 뜻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약어는 같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ETL은 데이터를 갖고 와서 고친 걸 저장한다 인데, 저 맨날 이 로드가 저희 입장에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로드가 DB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인 방향이 달라서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 아무튼 ELT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가져온 형태 그대로 가능한 한 거의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는 걸 먼저 해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필요한 형태로 바로 고쳐 쓰는 거죠. 그 전에는 분석용 DB에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한다면, ELT는 원본의 데이터의 형태를 그대로 우선 저장을 해두고 그거를 제가 필요할 때마다 고쳐서 사용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하둡이나 스파크 아니면은 뭐 스키나 프리한 여러 도구들이
나오기도 시작했고 그런 트랜스폼 변경할 때 고속 병렬로 처리해서 빠르게 연산을 해주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나타나고 가능해졌어요. 뭐 스키마 프리하다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스키마 프리하다는 거는 스키마 그러니까 RDB가 우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스키마라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저장되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라는 걸 미리 선언해요. 미리 작성해놔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이름은 글자야, 뭐 15자짜리 글자야 같은 걸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벗어나는 데이터는 저장 못한다거나 글자가 아니면 저장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글자구나라는 걸 알고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키마를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그런 미리 그러니까 쿼리 성능에 최적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저장할 때 그거에 맞춰서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앞에 말한 ETL에서 T 과정이 꼭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키마 프리한 도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키마를 미리 선언하는 거는 안 하고 대신 저장할 때 마음 편하게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최근에는 뭐 데이터 레이크니 이런 애들은 뭐 제이슨이나 텍스트 파일들 아니면은 뭐 파켓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스러운 형태의 저장 방식이 아닌 형태로 저장을 해도 그거를 쿼리 오도록 하는 엔진들이 성장하면서 지금 가능해진 건데 노에스QL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다큐멘트 DB라고 부르면서 인덱스 위주의 설계만 있지 스키마를 아주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뭐 같다고 할 수 없지만 노에스QL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키마 안정성을 조금 포기하고 그런 거 없는 대신에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고속 병렬 연산에 유리하도록 설계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 결국에는 ELT가 되다 보면 스키마가 없는 구조 아니면은 그게 스키마를 맞추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 요 정도 맥락에서 기존의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밀어 넣을 수 있게 됐고 그것 때문에 중간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운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변경이 발생하면 분석용 데이터베이스에 봐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폼 쪽 코드가 변경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했어요. ETL에서는. 근데 ELT는 운영 쪽 DB가 변경되면 그냥 그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변경된 채로 우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간 과정 엔지니어링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단계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쪽에서는 운영 쪽에 반영된 게 우선 그대로 자기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제 입장에서는 엔지니어링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이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장단점을 좀 생각해 볼 텐데 ETL의 장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스키마가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우선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외가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소스 쪽 DB 스키마도 바뀌진 않아야겠지만 어찌됐건 타겟 쪽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된 대로 작성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까 ELT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운영 쪽에서 변경되는 거대로 바로 그 분석용 DB에 반영이 되잖아요. ELT는. 그러면 분석용 DB의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갖고 오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 변경에 대한 알람을 변경 때문에 생기는 그 틀어짐을 변경되고 나서 알게 돼요. 물론 운영 쪽 사람들이랑 변경했어요 같은 커뮤니케이션 해야겠지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된 대로 동작한다. 이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운영으로 돌아가는 DB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저장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변경 안전성이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럼 반대로 단점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분석으로 넘어올 때 가공이 이미 다 된 채로 넘어오잖아요. 트랜스폼이 끝난 채로 넘어온다고. 이미 변형이 됐다. 네.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원본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닌 셈인 거죠. 당시에는 아마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능 제약이나 클라우드가 없으니까 저장할 때의 이슈, 그다음에 용량에 대한 이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용량의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다 저장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뭐 뽑아먹을 거 있다고 뭐 전부 저장해요. 비용도 비싼데. 그냥
운영하는 DB를 그대로 그냥 계속 싱크해서 복사해 놓는 것만 돼도 운영의 설계에 따라서 저장되는 모양의 설계에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분석기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 뭐 저 같으면 처음부터 운영에 저장되는 DB의 설계가 분석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게 운영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이라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때문에 DB 운영 이슈가 줄어들고 저장 공간의 비용이 적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했으니까 됐겠지. 그쵸. 그리고 뭐 다 의미 있는 데이터인 건 또 아닐 테니까. 맞아요. 데이터를 발생하는 걸 마냥 전체적으로 다 그냥 저장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안 쓸 데이터들은 엄청 많잖아요. 실제로 결국에는 분석가가 이렇게 탐색을 해 보더라도 쓸 데이터는 매우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석 DB가 원본 데이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공된 상태로만 저장됐기 때문에 그 이전 원소스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거군요. 네. 운영 DB에서 업데이트해서 지워버리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운영 효율 때문에, DB의 효율 때문에. 그러면 지나가 버리면 분석 DB에서는 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서비스에서 사용자 이름을 15번 바꿨어요. 근데 15번 바꾸는 동안 앞에 있던 것들을 히스토리컬하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업데이트가 이걸로 됐어요, 이걸로 됐어요라고 하면서 과거 데이터를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데이터 로우 한 줄에다가 제 정보를 이름을 그냥 엎어쳐 업데이트해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입장에서 설계를 할 때 거의 그렇게 설계해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면 뭐 과거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죠. 거기다가 이런 지나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ETL을 할 때 분석용 DB에다가 그렇게 역사 히스토리컬하게 저장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처음부터 ETL 할 때 분석 DB에다 저장할 때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작성을 해놨으면 이제부터는 그런 걸 저장할게요 같은 거를 어 ETL 과정에다가 녹인다고 한들 이미 지나갔던 것들 이제부터 하기 이전 것들은 못 써요. 못 쓰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저장 안 해놨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처음에 애초에 잘 짜놔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획을 초기에 잘못하면 그 뒤에는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 큰일 난다라는 얘기네요. 와. 그럼 만약에 우리 선임이 이따위로 짜놨으면 난 방법이 없다. 이런 거군요. 뭐 아니 선임까지는 아니어도 다 그러네. 과거는 다 날라간 거고.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데이터 원본을 그대로 쌓는 방법들. 그러니까 원본에서 히스토리컬하게 변경분을 그냥 바로 변경하는 대로 저장하는 방법들이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본을 그대로 계속 쌓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일단 무작정 다 쌓아놔 이런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발생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 쌓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용량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는 상태인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가면서 얘기했었는데 클라우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에서 직접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서버의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컴퓨터 3대 있어. 그럼 컴퓨터 3대의 용량을 아주 안전하게 여유롭게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걸 그렇게 여유 있게 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 볼게요. 10기가야. 근데 내가 분석한다고 막 하루에 1기가씩 쏴. 그러면은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열흘 뒤에 저장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기가 더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10기가 사주세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그거를 뭐 이제 와서 그 10기가 쓸모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증명하고 쌓아야 되잖아. 그러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면 10기가 더 쓸게요 클릭 그럼 끝나. 아니면은 내가 쓰는 만큼 계속 늘려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의 저장 용량이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사는 거에 비해서 직접 사도 싸지만 과거에 비해서 클라우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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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졌어요. 그리고 ELT는 스키마 프리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운영 DB도 옛날처럼 한 개만 있다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소스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예를 들어서 팀 내에 어떤 스텝 조직에서 관리하는 엑셀 파일 같은 것들도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문서에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출처도 다양해지고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일일이 하나하나 가공을 해서 저장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걸 그냥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그대로 넣어야 추가적인 엔지니어링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제 SQL과 NoSQL의 경계 같은 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ETL과 ELT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스키마를 구성하냐 하지 않냐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스키마를 구성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엔진 쪽이 기술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스키마에 종속되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인 건가요? 네네. 그렇죠. 음. 스키마가 없으면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 넣는다는 게 뭐 자유도가 엄청 높아진 거네. 대신에 엉망진창으로 정리해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뭐 엉망진창이지 뭐. 근데 이제 원시 데이터가 우선 있다. 있는 상황에서 분석을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뒤에 할 일이 많아질 수 있겠네. 네네네. 뒤에서 그 이미 갖다 놓고 그다음에 트랜스폼 한다고 했잖아요.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깐 ETL에서는 중간에 가공 작업을 해 줘서 뒤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만 쓰도록 한다면, ELT는 데이터가 원본대로 막 여기저기 엄청 쌓여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다 일일이 긁어 와서 확인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대신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탐색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본이 이미 다 있으니까 운영 시스템의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분석용 데이터 원천을 준비를 해 놓고 거기다 놓고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보고 탐색하고, 예를 들면 중간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실험적인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그걸 잘 짜맞추는 작업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인프라만 있고 기술만 있다 그러면 ELT 방식으로 가겠네요.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우선 데이터 레이크에 이제 때리는 고속 쿼리 엔진들이 기존에 비해서는 사용할 엄두가 나는 가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빅쿼리라든지 레드시프트라든지 아니면 아타나라든지 뭐 지금 좀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쿼리당 비용을 부과하는 클라우드 DB 엔진들이 있는데, 그게 뭐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 크게 돈이 나가게 쿼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잘 써야 돼요. 결국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이런 구성을 가능하게 해 줬다,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드웨어로 된 인프라 구축 단계가 없어졌고, 그리고 증설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증설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건 저희가 쓰는 만큼 계속 늘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구마다 좀 다른데 저장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한 용량만큼을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기가 쓸게요라고 빌리는 하드웨어를 사는 것 같은 구조로 안 돼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빌리다 보니까 내가 35.4기가를 사용하면 35.4기가에 해당하는 용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제가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거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돈을 내요. 그래서 가능한 거구나 이게. 네. 클라우드가 대신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해줄게. 클라우드가 없을 때는 인프라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더 사야 된다니까?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있는 하드웨어 범위 내에서 더 쓰지 않도록 조절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쿼리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작성해서 지운다거나 정리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건 날리거나, 연산 방식도 아주 최적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했어요. 이게 이제 DBA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거 줄이는 게 일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스키마를 설계하면 원하는 데이터가 빠르게 나오는가, 아니면 어떻게 쿼리하면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오게 만들 건가.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도 더 빠르게 나오게. 네, 그렇게 ETL과 ELT가 어떻게 다른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레이크의 방식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최근에 데이터옵스, 그 다음에 새롭게 기술 발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데이터옵스라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 물론 점점 희귀한 사례들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나은 방식이 뭐가 있는 건가 라는 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퍼블리싱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개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퍼블리싱 서브스크라이브가 뭔지 소개해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 큐라 그래서
어떤 요청 아니면은 데이터를 작성하기, 저장하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벤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이벤트는 발생했음 이란 식으로 정의를 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히스토리컬 데이터처럼 저장이 돼요. 근데 그거를 퍼블리시 발행했다. 어디다 발행하냐면 그거를 계속 저장하고 있다가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시스템한테 전부 보내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메시지 큐라고 부르는데 그 메시지 큐에서 엄청 튼튼하고 엄청 대용량이고 엄청 고속으로 기능을 지원해주는 도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프카예요. 카프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팀에서는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게 서비스에서는 제품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카프카라는 애가 어떻게 해주냐면 퍼블리시, 그 우선 토픽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스키마 프리하게 그냥 제이슨이든 뭐든지 던져. 퍼블리시 했다고요. 1번 토픽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던지면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토픽을 나는 받을래요라고 말하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 프로그램들이 발행을 하면 요 카프카라는 도구가 전부 전달해 줍니다. 최소 한 번 전달 뭐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어쨌든 전달을 해준다라는 걸 보장해 줘요. 그럼 얘네들은 그 데이터를 받는 걸 보장받아요. 이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데이터를 발행하는 시스템이랑 데이터를 받는 시스템이 서로 몰라도 돼. 데이터를 발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DB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통신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사용자 한 명이 추가되면 그 추가된 한 명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요. 그죠? 네. 그거는 RDB에 저장하는 걸 기록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발행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애한테 요청할 수도 있죠. 이 한 명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줘. 음.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요청하는 걸 발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실제로 기록하는 애가 5개야. 그럼 정말 그러면은 요청하는 애가 그 5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다 일일이 요청을 해야지만 기록하는 애 5개가 다 동작하게 돼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네. 중간에 그걸 중개해 주는 애를 만든 거예요. 요청은 하나를 했는데 음. 기록되는 공간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중재해주는 중간자가 하나가 있다. 네. 그게 그래서 카프카. 원래라면은 5군데다가 다 요청해야 되는데 네. 중간 관리자가 있으니까 걔한테만 얘기해주면 걔가 다섯 네. 군데다가 다 기록을 해준다. 아니죠. 기록하는 애 5군데에 알려준다죠. 아, 5군데한테 이거 기록하세요라고 걔가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군요. 그죠, 그죠. 그럼 내가 5번 할 일을 한 번만 하면 된다. 맞아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자가 없으면 요청하는 애가 어디다 요청해야 되는지 다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어디에 요청할지를 알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걸 다 몰라도 코딩을 된다는 해야 돼.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엄청난 장점인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맞춰주지 않아도 매칭시켜주지 않아도 음.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예전에 왜 전화 이렇게 교환원 있던 시절 그때 우리가 전화번호 몰라도 누구 연결해 주세요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나는 그거 몰라도 된다. 그죠. 몰라도 돼. 이제 전화 음. 교환은 하나만 연결해 주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어. 멀티로 할 수 있는 교환원이라고 한다면. 그지. 음흠. 그러니까 교환원한테 양쪽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토픽이라는 양쪽이라면?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교환원한테 야, 이 데이터가 있어요. 요청 끝. 근데 교환원한테 5개의 시스템이 야, 누가 됐든 너한테 데이터를 주면 나 줘. 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 요청하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된다. 네, 그게 그럼 여럿인 교환원이 거에 알아서 대한 교통 네, 정리해준다. 교환원이 저장하고 있는 거죠. 음, 교환원이 이 데이터는 누가 달라 그랬어. 근데 달라 그랬어는 누가 제약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달라 그랬다는 애한테 그냥 주면 돼. 음,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하는 애랑 필요하다고 하는 애가 둘이 서로 몰라도 돼. 전혀 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어 배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배치 작업을 할 필요 없고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배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죠? 배치로도 할 아, 수 있어. 배치로도 할 수 음, 있는데 요청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하면 스트리밍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스트리밍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안 기다려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건건이 음,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는 거지. 물론 요청을 받겠다고 기록한 애가 나 지금 받을 준비 됐어요도 알려주거든요. 중개인한테. 음, 그러다 보니까 준비될 때마다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하가 어, 자기의 용량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아. 왜냐면 중간에 중간자가 얘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안 주고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요청이 엄청나게 발생해도 중간에 그 버퍼 역할을 해줘요. 음, 얘 뭐 처리해주는 애가 뭐 3초마다 한 개씩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발행이 1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가 1초마다 한 개씩 요청이 올 수도 있고 5초마다 한 개씩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그거를 1초마다 한 번씩 계속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3초짜리 애를 1초 또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고쳐야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요청이 뭐 1초에 한 번씩 있다가 5초에 한 번씩 있다가 10초에 한 번씩 있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있는 동안은 메시지 큐가 계속 가지고서는 제가 3초마다 한 번씩 처리하는 애가 나 처리할 준비 됐어요 할 때마다 주도록 이 버퍼 역할을 하고 있다가 10초마다 한 번씩 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랑은 좀 음, 감각이 다르죠. 음. 이걸 스트리밍 방식 이렇게 네, 보통 통칭하나요? 네, 건건이 바로바로 처리하는 걸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불러요. 요청할 때마다 처리한다. 네, 배치랑 그러면 대비되는 개념인가요? 그쵸. 같이 많이 얘기하는데 스트리밍 방식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음, 우선 요런 게 생겼어요. 이런 게 네.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빨리 처리하기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잖아요. 됐잖아요. 음흠. 건건이 받을 수 있게 됐어. 드디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데이터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그러면 나 받을게요 하고 받아와서 지가 필요한 대로 고쳐서 쓰면 돼요. 맞죠? 네. 그거를 분석가가 하면 돼요. 음, 원래 요거는 그렇게 받는 것들이 다 개발 코드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었어 갖고 고객에게 무언가로도 전달되는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전에 티맵 사례를 들었었는데 티맵에서 운전하는 거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서 그걸 점수화한 다음에 안전한 운전자인가를 점수를 매기는 게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나중에 보험료 깎아줄 때 쓰잖아요. 맞아요. 그 점수 네. 매길 때 점수 매기는 시스템이 서브스크랩 구독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사용자의 운전 데이터가 발행될 때마다 받아서 계산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원래 각자 이쪽이었어. 처리해도 DB에 네, 부담을 안 주는 상태가 된 거군요. 그죠. 음, 그래서 각 개별 고객에 대해서 토픽으로 나가서 뭐 처리가 되면 시스템이 DB가 없으니까 스케일 아웃 여러 컴퓨터 파워가 많이 생겨서 처리해갖고 어, 결과물을 전송하는 게 가능해졌고 음, 너무 데이터가 많이 나와도 중간에 버퍼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천천히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소화해내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중앙에 요청할 필요가 없이 그죠? 각자 하고 싶은 만큼씩 가져다가 분석해도 되는 환경이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분석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조직은 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에 서브스크라이브 할게 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쵸. 아까 말한 ELT도 같이 결합이 돼서 이 펍섭을 할 때, 그러니까 퍼블리시 데이터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벤트 스토어라고 어떤 게 발행된 적이 있어요는 모두 전체를 저장해둬요. 그러니까 음, 언제든지 처음부터 다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 라이브로 받아와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깃허브에서 뭔가 커밋 해놓고 되돌아가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인가요? 야, 그걸 갖다 거르기는 좀 힘들고, 그치. 그래, 같네요. 히스토리를 계속 저장하고 원하는 있는 관점에서.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만 봤을 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시점 데이터서부터 내가 원하던 트랜스폼을 다시 해서 새롭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음,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데이터 흡수를 하기 위한 이 펍섭 그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려면 우선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제품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제품이 처음부터. 그래야 데이터를 받지. 아, 그쵸. 예.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전형적인 RDB 형태에서도 그 변경분만큼을 이벤트로 발행하는 형태의 기술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 변경 부분에 대한 저장이 보장되거나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이런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모델이 되고 나서 고객한테만 원래 나가던 그 데이터 핸들링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데이터 분석팀이 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에 전환을 한 게 데이터 옵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서비스 필요한 운영할 때만 이걸 활용하지 말고 음, 음, 음. 분석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져다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이 방식으로 주자 이렇게 된 거군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셀프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 왜냐면 아까 있었던 ETL이나 이런 방식이 되면 데이터 웨어스 관리자 팀께서 스키마를 고치고 전달해주기 위해서 데이터 뭐 쿼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트를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본 데이터가 있고 그거 갖다가 서브스크라이브 받아갖고 내가 마음껏 다른 형태로 변경하고 어쩌고를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공하고 나에게 필요한 형태로 재가공해서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분석가가 그 방법을 익혀야겠네요. 더 코딩스럽게 하거나 할 방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음, RDB에 저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쿼리 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스트리밍 방식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단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 고쳐서 저장하지? 그 트랜스폼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디플라이알이나 뭐 판다스나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바로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해서 저장하는 짓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SQL 쿼리에서 난이도가 뭐 급격하게 높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인할 음, 기회가 많이 작아져요. 물론 펍섭 했을 때 아, 조인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미 데이터가 RDB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려면 다시 그거를 조인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그 서머리라이즈 아니면 그룹 바이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필요한 집계 데이터 형태로 만드는 과정들에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여러 여기저기에 있는 DB를 잘 설계해서 붙여서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보통 일이 되게 많았던 건데 그죠? 오히려 그런 거는 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펍섭 모델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개발자들 쪽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걔 용어 이름 까먹었다. 그 쓰기 쿼리랑 읽기 쿼리 모델을 분리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네. 원칙이란 표현 좀 애매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개발하면 좋겠어요 같은 맥락의 어 뭐지? 멘트가 있는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 쓰기 할 때는 내가 쓰고 싶은 방법대로만 작성해. 그리고 걔를
읽고 싶은 모양대로 고쳐놔. 그러면은 읽을 때는 뭐 쪼이는 거 뭐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갖고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분석 팀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고쳐놔 단계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고쳐서 작성해 놓고 써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읽을 때 굉장히 편하죠. 내가 음. 원하는 모양대로 고쳐놨으니까. 그리고 걔는 데이터 마트도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필요한 형태로 뭐든지 계속 그런 걸 확장할 수 있어. 서브스크라이브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독은 내가 데이터를 받는다는 여러 개 만드는 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데이터 마트를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기존에 형태로 다 요청해도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랑은 접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는, 그러니까 에어플로우는 대표적으로 ETL 방식을 많이 선호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L 쪽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T를 계속 쿼리를 바꿔가면서 작업하거나, 그 윈도우 사이즈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배치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시간 단위로 발생할 때 내가 어디까지 옮겨놨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물론 항상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엄청 배치니까. 신경 써야 돼요. 다, 변경분만큼만 반영하겠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항상 기본 세팅으로 잡아주고 그 뒤에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시간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굉장히 양이 많아지거나 양이 적어지거나 할 때 그런 차이랑 상관없이 시간 단위로 동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시간 단위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져 버리면 그냥 실패하기 시작하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커서. 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 배치 그 기간 동안에 언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언제는 적게 쌓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작업이 빠를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느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5분마다 한 번씩 처리해라고 했는데 처리하는 트랜스폼 시간이 5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꼬이는 거예요. 음, 음, 이거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배치 작업 잡을 때 그 트랜스폼 컴퓨팅하는 시간에 비해서 배치가 조금 더 길기를 보장하도록 작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포함하게끔 범위를 넓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오버할 것 같으면 컴퓨팅 파워를 많이 늘려놓든지 뭔가 다른 정책을 취해야 되는 거지. 음, 그런데 펍서브로 하게 되면 그 메시지 큐가 우선 중간에 버퍼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버퍼 길이에 맞춰서 스케일 아웃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설정들이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유실을 적게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어디든지 보낼 수 있고 그거를 트랜스폼하는 코드를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편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드디어 데이터 옵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설명드렸냐면 분석가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내가 같아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 그지. 이게 뭔지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음, 거지. 그거 개발자는 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형태의 전환이 제가 볼 때는 큰 조직에서나 가능한 일에 가까워 보여요. 왜냐면 데이터 옵스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뭐 카프카를 운영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중간에 트랜스폼하는 코드를 짠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가 혼자서 할 일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각각의 분석팀에서 트랜스폼 하기를 선호하는 코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더 큰 조직이어야 가능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래서 ETL 하는 게 없어질 리가 없어요. 개발자들이 이런 걸 몰라도 우선 그 ETL이라는 거, 쿼리라는 건 공부하고 졸업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초기 형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ETL 작업하고 쿼리 날려서 트랜스폼한 다음에 RDB에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은
절대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겠죠. 네. 워낙 개발자들 풀이 이 SQL에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 당연히. 대신 이제 더 커질수록 그 시스템의 형태로는 말씀드렸던 제약사항들, 점점 데이터에 커졌을 때 처리해야 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됐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중간에 쿼리를 해주는 사람이 병목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변경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기술적인 배경들로 인해서 가능해진 부분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김 팀장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데. 혹시 지금 생각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질문 먼저 간단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지금까지 박 박사가 설명해 준 거 관련해서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래, 스피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데이터 분석 과정이나 전달 과정이 생기는 거에 비해서 도메인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도메인을 자동차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뭔가 장애물을 이미지가 탐지했을 때 그거를 동작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시로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는 사실 중간에 이런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받자마자 바로 어떤 결과값을 만드는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컴퓨팅을 해야 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분석팀으로서의 전달이랑은 조금 사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카프카 등등을 위시한 대용량 메시지 처리 도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엄청 빠르게 그런 걸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다라는 맥락이고, 카프카는 심지어 그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형태로 작성돼 있어서 그거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겠다라고 경쟁업체처럼 나온 애들이 플링크라든지 아니면 NSQ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고속으로 전달하는데 특화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연결해서 질문 주셨어요. 이미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제가 그 데이터옵스를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 3단계를 소개해드렸어요. 그게 ETL, ELT, 그 다음에 펍섭이었는데, 펍섭으로 돼 있는 메시지 전달 방식에 근간을 하고 있는 도구들이 그런 고속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메시지 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 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 큐라는 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각 시스템 간에 의존성을 가지지 않고 전달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도구들이 계속 있고, 각 클라우드에서도 매니지드 솔루션들이 있어요. 뭐 AWS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아니면 SQS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저에는 뭐 이벤트 버스나 이벤트 큐,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카프카, 플링크 뭐 이런 애들이 메시지 프로세싱이라고 찾으면 아마 그런 도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더 손 들으셨네요. 네네, 지금 어떤 질문 주셨냐면은 몽고DB의 ETL 작업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서 뭔가 변경할 때마다 앞에 있는 엔지니어링 팀에 요청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병목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던 내용이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말을 장황하게 했던 것 같아서 정리하면 좋겠네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그러니까 RDB 소스에 RDB 타겟으로 전달하는 걸 보통은 ETL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타겟에 해당되는 DB를 몽고DB를 사용하신다고 알려주셨는데, 몽고DB가 다큐멘트 DB여서 그거에 타겟으로 전달할 때 그 부분이 트랜스폼을 많이 해서 전달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서, 그러니까 원본 소스 데이터를 스키마 프리하게 어쨌든 원본 그대로 다 저장하는 방식으로만 전환할 수 있어도, 그러면 트랜스폼 단계를 데이터 분석팀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의 변경만 있어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점이라면 이제 데이터의 저장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할 만한 일인지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질문 주셨냐면, S3나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원본대로 저장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데이터 분석가가 직접 트랜스폼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는가 라고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직접 트랜스폼 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에게 어떤 환경이 있으면 좋겠는가를 질문 주신 거군요. 네네. 보통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고 쿼리하기 좋은 환경을 1차적으로 갖추는 게 제일 좋은데요. 가장 많이 쓰는 도구로 휴라든지 카일로라든지 S3를 쿼리하기 위해서 연동되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S3는 지금 AWS에 사용하는 스토리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AWS 같은 경우는 그 아타나라고 하는 S3의 쿼리용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 쿼리를 직접 사용하도록 프론트, 그러니까 GUI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일일 것 같고요. 그게 제공이 됐을 때 데이터 팀에서 필요한 데이터 쿼리를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거를 서비스로서 사용해서 데이터 마트나 필요한 데이터를 EDA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휴를 제일 많이 써요. 휴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얘는 스파크나 이런 것들 데이터 트랜스포머 하는데 고속으로 처리하는 인터페이스를 같이 제공하는 도구고 뭐 슈퍼셋이나 이런 것처럼 쿼리 할 수 있도록 프론트를 제공해주는 오픈소스 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방향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용 서머리 하면서 지금 이번 방송 녹음하는 거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단은 2회차 동안에 살다가 들어볼 일 없는 온갖 단어들 다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익숙한 분들이야 뭐 일상적으로 쓰시는 용어겠으나 우리 청취자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그런 얘기가 데이터 올릭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때 다시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1화 때 그 피드백을 해주셔갖고 제가 오늘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네,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과 네, 그것이 쉽게 다가오는 것은 또 좀 다른 얘기니까. 네. 그리고 원래 우리 방송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었는데 맞아요. 지금 듣고 보니 박 박사가 그걸 건너뛰었네. 그걸 건너뛰고 데이터 옵스를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고 이걸로 맞네. 퉁치려고 하는 수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 박사의 데이터베이스 시리즈는 지금 야심차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네, 청취자분들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와 해야 되는구나. 야 큰일 났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럴 수 그 있겠네. 상태에서 뭐 ETL이니 ELT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요.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만간 빨리 데이터베이스 기초와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약간 중고급 편을 먼저 방송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네, 박 박사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클럽하우스에서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야 이거 제가 오늘 그동안 안 한 실수 몇 개를 했나 모르겠어요. 중간에 녹음을 안 하질 않나 화장실 중간에 가질 않나 충격도 많이 받고 오늘 지금 제가 환경 세팅 해놓고도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녹음의 목표가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 질문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거 쉽지 않겠다 다음번에 시도하는 게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방송이 준비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데이터베이스 빨리 할게요. 지금 데이터옵스의 기술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걸로 지금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끝낼까요, 김 팀장님? 네, 좋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